요즘 언어 모델들이요, 뭐 책 몇 권 분량 정보는 그냥 거뜬히 처리한다고들 하잖아요. 근데 만약에 모델의 그 단기 기억력, 그러니까 컨텍스트 창을 훌쩍 넘어서는 자료 있잖아요. 가령 책 한 권 전체라던가 아니면 방대한 코드 저장소를 그냥 통째로 분석해 가려고 하면 이게 어떻게 될까요? 그게 바로 컨텍스트 부패 현상이 나타나는 지점이죠. 맞아요. 갑자기 성능이 뚝 떨어지는. 네. 한 번에 너무 많은 걸 외우려다가 중요한 걸 다 잊어버리는 것처럼요. 정말 딱 그거네요. 그런데 오늘 보내주신 자료를 보니까 MIT 연구진이 이 문제를 아주 뭐랄까 기발하게 풀었더라고요. 네, 맞아요. 접근법 자체가 굉장히 흥미롭습니다. 보통은 모델의 기억 용량을 어떻게든 늘리려고만 하잖아요. 그렇죠. 더 크게 더 많이. 근데 이 연구는 그 반대로 간 거예요. 정보를 억지로 주입하는 대신에 모델한테 네가 직접 프로그래머가 돼서 이 방대한 자료를 코드로 한번 탐색하고 분석해봐. 이렇게 길을 열어준 거죠. 잠깐만요. 모델한테 코드를 짜게 맡긴다고요? 네. 그거 되게 위험하게 들리는데요? 자칫 잘못하면 시스템 전체가 엉망이 될 수도 있는 거 아닌가요? 네, 그럴 수 있죠. 그래서 핵심은요, 방대한 프롬프트를 하나의 데이터 덩어리가 아니라 탐색이 가능한 외부 환경으로 취급하는 데 있습니다. 외부 환경이요? 네, 모델이 이 환경 안에서 파이썬 같은 언어로 프롬프트라는 변수를 다룰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프린트, 프롬프트 백일 같은 코드로 앞부분만 살짝 엿보거나 특정 키워드를 검색해서 필요한 부분만 찾아내는 식이죠. 아, 그리고 가장 결정적인 건 문제를 작은 단위로 쪼갠 다음에 자기 자신을 복제한 하위 모델을 호출해서 그 작은 문제들을 풀게 하는 겁니다. 말 그대로 재귀적으로요. 그러니까 전체를 무식하게 다 읽는 게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부분만 영리하게 콕콕 짚어보고 네, 맞습니다. 어려운 문제는 부하 직원한테 맡기듯이 일을 나눠주는 거군요. 능동적인 분석가라는 말이 정말 딱 맞네요. 그렇다면 성능에도 당연히 큰 차이가 있었겠는데요. 실제 결과는 어땠나요? 결과는 그야말로 압도적이었습니다. 보내주신 자료 그래프를 한번 보시면요. 최첨단 모델조차 컨텍스트가 길어지면 그냥 맥을 못 추거든요. 네, 성능이 뚝뚝 떨어지죠. 그런데 이 재규 모델 RLM은 컨텍스트 창의 100배에 달하는 입력에도 성능이 거의 떨어지지 않았어요. 100배요? 와, 잠깐만요. 특히 여러 정보를 종합해야 하는 어려운 과제에서 기본 모델은 거의 0점인데 RLM은 애플 점수 58%를 기록했다고요? 네, 이건 그냥 성능이 좀 더 좋은 수준이 아니라 아예 불가능하던 걸 가능하게 만들었다는 거잖아요. 바로 그 지점이 이 연구의 백미입니다. 더 놀라운 건요. 이런 효율적인 전략들을 아무도 가르쳐주지 않았는데 모델이 스스로 터득했다는 사실이에요. 네. 일종의 창발적 행동이죠. 이걸 하라고 가르치지도 않았다고요? 그럼 모델이 스스로 수많은 자료에서 핵심만 뽑아내는 필터링 같은 기술을 혼자 익혔다는 건가요? 그렇습니다. 그건 거의 스스로 생각하는 법을 배운 거나 마찬가지인데요? 네. 예를 들어서 수백만 토큰짜리 텍스트에서 페스티벌이란 단어가 들어간 부분만 찾으라고 하면요. 이걸 다 읽는 게 아니에요. 그럼 어떻게 하죠? 정규 표현식 코드를 짜서 순식간에 해당 부분만 싹 걸러냅니다. 와, 또 다른 예는 결합, 그러니까 스티칭이라는 기술인데요. 여러 하위 모델이 내놓은 짧은 답변들을 프로그래밍으로 이어붙여서 자신의 기억력 한계를 훌쩍 뛰어넘는 아주 길고 정교한 결과물을 만들어내요. 마치 여러 전문가한테 자문을 구한 다음에 그 답변들을 모아서 하나의 완벽한 보고서로 편집하는 뭐 그런 유능한 비서 같네요. 정확한 비유입니다. 듣기만 해도 대단한데요. 그럼 이제 모든 걸 RLM으로 바꾸면 되는 거 아닌가요? 뭔가 단점이나 한계는 없었나요? 물론 있습니다. 우선 작업 방식에 따라서 비용 편차가 커요. 운 좋게 필요한 부분만 딱딱 보면 저렴한데 모델이 헤매기 시작하면 네, 맞아요. 헤매기 시작하면 여러 하위 호출을 남발해서 비용이 훨씬 비싸질 수 있습니다. 속도도 아직은 좀 느린 편이고요. 무엇보다 이 모든 과정이 모델의 코딩 능력에 달려있다는 게 가장 큰 변수입니다. 코딩 실력이 중요하군요. 그럼 코딩 못하는 모델은 이 방식을 아예 쓸 수도 없겠네요? 네, 성능이 뚝 떨어지거나 비효율적인 코드를 짜서 헤맬 수 있죠. 그게 현재의 명확한 한계점입니다. 정리해보면 RLM은 언어 모델이 단순히 텍스트를 수동적으로 읽는 존재에서요. 이제는 코딩이라는 도구를 사용해서 정보와 능동적으로 상호작용하는 네, 그렇죠. 마치 개발자 같은 존재로 진화할 수 있다는 새로운 가능성을 보여준 셈이군요. 맞습니다. 여기서 우리가 던져봐야 할 마지막 질문이 남았어요. 이 모델들은요,
이런 재귀적 방식으로 작동하도록 특별히 훈련받은 적이 없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아, 맞다. 그랬죠. 그런데도 스스로 이런 놀라운 전략을 터득했어요. 만약에요, 처음부터 이런 재귀적 사고를 하도록 설계되고 훈련된 모델이 나타난다면 인공지능의 문제 해결 능력은 과연 어디까지 뻗어나갈 수 있을까요? 5월 가져오신 이 연구자료, 정말 흥미롭네요. 프로그램을 스스로 진화시켜서 강하게 만든다는 아이디어는 사실 꽤 오래됐잖아요. 네, 그렇죠. 그런데 대부분 실패했어요. 바로 직전 챔피언만 이기라고 하니까 뭐랄까, 가위바위보처럼 서로 물고 물리면서 그냥 계속 돌기만 하는 거죠. 맞습니다. 그 한계가 분명했죠. 근데 이 연구는 그 문제를 아주 영리하게 코어워라는 고전 게임이랑 LLM을 이용해서 풀었더라고요. 네, 코어워라는 무대 설정부터가 아주 절묘하죠. 그게 어떤 게임인가요? 가상 컴퓨터에 제한된 메모리 안에서 워리어라고 불리는 프로그램들이 서로의 코드를 막 덮어쓰면서 싸우는 거예요. 아하, 목표는 딱 하나. 상대 프로그램을 멈추게 하고 끝까지 살아남는 거죠. 프로그램이 자기 자신을 수정하면서 싸우니까 굉장히 역동적인 환경이 만들어지거든요. 바로 그 환경에서 디지털 붉은 여왕이라는 알고리즘을 돌린 거군요. 네, 제자리에 있으려면 계속 달려야 한다는 그 이상한 나라의 앨리스 속 대사처럼요. 맞습니다. 그 개념에서 영감을 받은 거죠. 그런데 여기서 LLM이 정확히 어떤 역할을 하는 건가요? 그냥 더 강한 프로그램 만들어 라고 하면 뭐 뚝딱 나오는 건 아닐 텐데요. 좋은 질문이네요. LLM이 여기서 일종의 창의적인 프로그래머 역할을 하는 셈이에요. 프로그래머요? 네, 매 라운드가 끝날 때마다 LLM에게 이전 세대 우승자들의 코드, 전략, 그리고 심지어 그들이 왜 졌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까지 싹 보여집니다. 아, 그러고 나서 지시하는 거죠. 이 모든 상대를 이길 수 있는 더 교묘하고 새로운 전략을 코드로 짜봐 하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이전 챔피언 하나가 아니라 네. 지금까지 등장했던 모든 강자들의 데이터를 학습해서 그 모두를 이길 수 있는 해법을 찾게 하는 거군요. 바로 그거죠. 가위바위보의 순환을 끊어버리는 핵심이 바로 거기에 있었던 겁니다. 특정 전략에만 강한 스페셜리스트가 아니라 어떤 상대가 나타나도 대응할 수 있는 제너럴리스트로 진화하도록 판을 짠 거네요. 정합합니다. 그랬더니 아주 예상치 못한 정말 놀라운 결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어요. 어떤 결과였죠? 여러 번 독립적으로 실험을 반복했는데도 워리어들이 싸우는 방식이 놀라울 정도로 비슷해지는 경향을 보인 거예요. 서로 다른 길로 출발했는데 결국 같은 목적지에서 만나는 것처럼요. 네, 바로 그거죠. 생물학에서 말하는 수렴 진화 현상과 똑같습니다. 수렴 진화요? 워리어들의 행동 방식, 그러니까 표현형은 시간이 지날수록 하나의 아주 강력하고 보편적인 전략으로 수렴했어요. 네. 하지만 그 기반이 되는 소스 코드, 즉 유전자형을 들여다보니까 제각각 완전히 달랐어요. 기능은 똑같은데 내부 설계도는 전부 다르다. 그렇죠. 자연계에서 포유류의 눈이랑 곤충의 눈이 전혀 다른 경로로 진화했지만 결국 본다는 같은 기능으로 수렴한 것과 아주 비슷하죠. 그러네요. 그런데 한 가지 큰 차이점이 있겠어요. 자연의 진화는 무작위 돌연변이를 기반으로 하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건 LLM이라는 지능적인 설계자가 개입하는 거니까요. 이게 진화의 속도나 방향에 어떤 영향을 미칠까요? 그 지점이 이 연구를 더 흥미롭게 만드는 부분입니다. 무작위적인 시도 대신에 지적인 방향성을 갖고 진화시키니까 그 속도가 비교할 수 없이 빨라지는 거죠. 훨씬 더 효율적이겠네요. 네, 그리고 훨씬 더 복잡하고 정교한 전략을 아주 단기간에 찾아낼 수 있게 됩니다. 그 결과로 탄생한 게 스파이럴 본버 최적화 V22라는 워리어인데요. V22. 이 워리어는 인간 고수들이 만든 기존 워리어의 84% 이상을 상대로 이기거나 비기는 거의 압도적인 성능을 보여줬어요. 대단하네요. 하지만 코어1은 결국 규칙이 명확한 가상 환경이잖아요. 네, 그렇죠. 이렇게 만들어진 만능 선수가 현실 세계의 복잡하고 예측 불가능한 사이버 공격에도 정말 효과적일 거라고 볼 수 있을까요? 물론은 현실은 훨씬 더 복잡하죠. 하지만 이 연구가 제공하는 건 완벽한 답이라기보다는 아주 강력한 실험실이라고 봐야 합니다. 실험실이요. 네, 이건 마치 바이러스와 백신의 군비 경쟁을 컴퓨터 안에서 수만 세대씩 가속해서 돌려보는 것과 같아요. 어떤 종류의 백신이 결국 가장 강력한 만능 방어책으로 진화하는지, 혹은 바이러스가 어떤 교활한 방식으로 약물 내성을 획득하는지 미리 엿볼 수 있는 거죠. 안전한 환경에서 미래의 위협을 시뮬레이션하고 대비책을 찾는 중요한 발판이 되는 거군요. 바로 그겁니다. 그렇군요. 그럼 정리해보면 오늘 함께 살펴본 이 연구의 핵심은
LLM을 활용한 디지털 붉은 여왕 접근법이 단순히 상대를 이기는 게 아니라 계속 누적되는 과거의 모든 강자들을 상대로 적응하면서 진짜 제너럴리스트를 탄생시킨다는 점이네요.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생각해 볼 만한 질문이 있어요. 네. 이 연구가 워리어의 소스 코드만 분석해도 그 성능을 어느 정도 예측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줬거든요. 아, 만약 복잡한 상호작용의 결과를 굳이 시뮬레이션 하지 않고도 미리 알 수 있다면 어떨까요? 사이버 공격 코드가 실제로 실행되기도 전에 그 성공 가능성을 예측하거나 신약 후보 물질의 분자 구조만 보고도 인체 내에서 어떤 효과를 낼지 미리 알 수 있는 미래. 어쩌면 우리는 지금 그 미래의 첫 단추를 보고 있는 건지도 모르겠네요. 청취자께서 보내주신 엔비디아의 새 AI 모델 네모트론 캐스케이드 논문을 오늘 함께 파헤쳐 보겠습니다. 요즘 AI 모델이 워낙 많이 쏟아져서 또 새로운 모델이구나 싶을 수도 있는데 이건 좀 결이 다르다고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은 이 모델이 대체 왜 특별한 건지 그 핵심만 한번 제대로 알아보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이게 보통 AI를 훈련시킬 땐 온갖 종류의 데이터를 그냥 거대한 솥에 넣고 한꺼번에 끓이는 식이었거든요. 한 번에 다 섞어서요? 그렇죠. 그런데 이 논문은 접근법이 완전히 달라요. 마치 학생한테 국어, 영어, 수학을 동시에 가르치는 게 아니고요. 네. 국어 먼저 마스터시키고 그 다음에 영어, 그 다음 수학 이런 식으로 단계별로 가르치는 것과 아주 비슷합니다. 오, 그거 흥미로운 비유네요. 순서대로 가르친다라. 알겠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이 모델 성능이 그야말로 체급을 뛰어넘는 수준이라고 하던데 결과부터 한번 살펴볼까요? 정말 놀라운 수준이죠. 이 모델의 파라미터, 그러니까 모델 크기가 140억 개, 14비 정도 되거든요. 네, 140억 개? 근데 코딩 능력을 측정하는 라이브 코드 벤치 같은 곳에서 제미니 2.5 프로나 QN30 넥스트처럼 훨씬 더 큰 모델들을 이겼습니다. 잠깐만요. 140억 개짜리가 수천억 조 단위 모델들을 이겼다고요? 바로 그겁니다. 그런데 진짜 놀라운 건 사실 따로 있어요. 더 있다고요? 네, 이 모델을 훈련시킬 때 사용한 데이터 중에 6,710억 개 파라미터를 가진 스승 모델이 만들어준 데이터도 있었거든요. 스승 모델이요? 그런데 결과적으로 제자가 스승보다 더 뛰어난 성능을 보이게 된 거죠. 와, 그야말로 청출어람이네요.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하죠? 이게 바로 아까 말씀하신 그 특별한 훈련 방식 덕분인 건가요? 맞습니다. 바로 캐스케이드 강화학습, 캐스케이드 RL이라는 기법 덕분이죠. 캐스케이드 강화학습. 핵심은 말씀드린 대로 순차적 학습입니다. 처음에는 인간의 피드백을 통해 AI 답변을 인간의 가치에 맞게 정렬하는 훈련, RLHF부터 시작해요. 네. 이게 끝나면 지시를 잘 따르는 훈련, 그 다음은 수학 문제 풀이, 그 다음 코딩, 그리고 마지막으로 복잡한 소프트웨어와 엔지니어링 순서로 넘어갑니다. 정말 체계적인 커리큘럼 같은데요? 근데 그렇게 순서대로 배우면 혹시 앞서 배운 걸 잊어버리지는 않나요? 보통 새로운 걸 배우면 예전 건 좀 까먹기 마련이잖아요. 정말 중요한 질문이에요. AI 훈련에서도 그게 파국적 망각이라는 아주 큰 문제거든요. 그렇죠. 그런데 놀랍게도 이 방식은 파국적 망각이 거의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반대였어요. 반대요? 네, 이전 단계의 학습이 다음 단계 성능을 끌어올리는 그런 시너지 효과가 나타났어요. 예를 들면 수학 능력을 열심히 훈련시켰더니 엉뚱하게도 코딩 점수까지 같이 올라가는 현상이 발견된 겁니다. 수학을 잘하게 됐는데 코딩 실력까지 늘었다고요? 그건 진짜 예상 밖인데요? 굉장히 효율적인 방법처럼 들리네요. 맞아요. 효율성 측면에서도 장점이 아주 큽니다. 각 단계를 따로 훈련하니까 그 단계별로 최적화된 훈련 방식이나 하이퍼 파라미터를 적용할 수 있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전체 과정이 단순해지고 훈련 속도도 높일 수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이 훈련 방식이 정말 똑똑하다는 건 알겠어요. 근데 이건 연구자들한테는 굉장히 흥미로운 주제겠지만 저희 청취자분들이 이 모델을 실제로 쓰게 되면 뭐가 달라지는 걸까요? 이 부분이 바로 이 기술의 실용적인 가치를 보여집니다. 이 기술 덕분에 하나의 모델이 완전히 다른 두 가지 모드로 작동할 수 있게 돼요. 두 가지 모드요? 네, 사용자가 너팅크라는 태그를 붙여서 질문하면 모델이 아주 빠르고 간결하게 즉답형 대답을 내놓습니다. 네. 반대로 땡크 태그를 붙이면 모델이 깊고 상세한 추론 과정을 거쳐서 분석적인 답변을 제공하죠. 그러니까 빠른 채팅용 AI랑 깊이 있는 분석용 AI를 따로 개발할 필요가 없어진다는 거군요.
정확합니다. 필요에 따라서 똑똑한 비서가 되기도 하고 아주 깊이 있는 전문가가 되기도 하는 거네요. 그렇죠. 모델 출시나 운영 관점에서 보면 훨씬 단순하고 경제적이게 되는 겁니다. 오늘 이야기를 정리해보면 네모트론 캐스케이드는 단순히 성능 좋은 AI가 아니라 캐스케이드 강화 학습이라는 훨씬 더 똑똑하고 효율적인 교육법의 산물이군요. 맞습니다. 순차적 학습을 통해서 성능 저하 없이 다재다능한 그런 통합 모델을 만들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대로 보여준 셈이네요. 네, 이 연구는 AI의 덩치를 키우는 것만큼이나 어떻게 가르칠 것인가라는 교육의 방법론이 중요하다는 걸 아주 명확히 보여준 사례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청취자께서 한번 생각해볼 만한 질문을 하나 던지면서 마무리하고 싶습니다. 논문을 보면 이 14억 파라미터 모델이 2025년 국제정보올림피아드 IOI에서 은메달 수준의 성적을 거뒀다고 합니다. 네, 엄청난 성과죠. AI 모델을 훈련시키다 보면요, 가끔 정말 이상한 일이 벌어질 때가 있어요. 어떤 거죠? 모델이 막 똑똑해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엉뚱한 답을 내놓기 시작하는 거죠. 아, 네네. 그런 현상이 있죠. 연구자들이 이걸 오랫동안 해결하려고 했는데 오늘 살펴볼 엔비디아 논문은 그 원인이 아주 기본적인 산수 문제에 있었다는 걸 보여줍니다. 산수 문제요. 네, AI한테 여러 가지를 동시에 잘하라고 가르치는데 우리가 그 채점 방식을 잘못 쓰고 있었다는 거예요. 맞아요. 바로 다중보상 강화학습이라는 분야의 이야기인데요. 말이 좀 어렵죠. 네, 조금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AI한테 정확하면서도 짧게 답해처럼 여러 미션을 동시에 주고 점수를 매기는 상황이에요. 아하. 그런데 논문에서는 기존 방식이 이 여러 점수 신호를 제대로 처리 못하고 뭉개버리는 이른바 보상신호 붕괴 현상이 일어난다고 지적합니다. 보상 신호가 붕괴된다. 네, 이 작은 계산 착오가 왜 AI를 혼란에 빠뜨리는지, 그게 성능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지 한번 들여다보죠. 자, 그럼 그 신호 붕괴라는 게 실제로 훈련 과정에서 어떻게 나타나는 건가요? 좀 더 구체적인 예시를 들어주실 수 있나요? 네, 기존 방식인 GRPO는 여러 보상 점수를 일단 전부 더한 다음에 AI에게 피드백을 줘요. 일단 다 더하고 본다. 그렇죠. 논문에 나온 아주 간단한 예를 볼게요. 정확성과 간결성 두 가지 목표가 있고 성공하면 1점, 실패하면 0점이라고 해보죠. 네. 어떤 답변은 정확하기만 해서 1, 0점을 받고 다른 답변은 간결하기만 해서 0, 1점을 받았어요. 아, 잠깐만요. 그럼 두 경우 모두 총점은 1점으로 같잖아요. 네, 그렇죠. 그럼 GRPO 방식은 AI한테 둘 다 그냥 그저 그래라고 알려주는 셈인가요? 뭘 잘했는지는 무시하고요. 바로 그겁니다. 바로 그 지점이에요. 총점은 같지만 무엇을 잘했는지는 완전히 다른 정보인데 그걸 놓치는 거죠. 와, 그게 되게 큰 차이일 것 같은데요. 훨씬 더 극단적인 예로 총점이 똑같이 2점인 0, 2 조합이랑 1, 1 조합을 생각해 보세요. GRPO는 이 둘의 미묘한 차이를 전혀 구분하지 못하고 뭐랄까 학습 신호의 해상도를 확 떨어뜨리는 거예요. 그렇군요. 결국 AI는 최적의 답을 찾지 못하고 심지어 논문의 그래프를 보면 훈련이 진행될수록 특정 점수가 오히려 떨어지는 현상까지 나타납니다. 여기서 엔비디아 연구진이 제안한 해결책 GDPO가 나오는 거군요. 네, 맞습니다. 아이디어 자체는 놀랍도록 간단하다고 들었어요. 네, 정말 간단해요. 점수들을 합치기 전에 각 항목을 개별적으로 먼저 정규화하자는 겁니다. 아, 그거 마치 학교 성적표 같은데요? 성적표요? 네, 그냥 과목별 원점수를 다 더하는 게 아니라 국어 점수는 국어 시험의 난이도나 편견을 고려해서 보정하고 수학 점수도 따로 보정한 뒤에 이걸 합산하는 방식이요. 와, 정확한 비유예요. 단순히 90점이라고 말하는 게 아니라 그 90점이 반에서 1등한 어려운 시험이었나 아니면 모두가 90점 이상 받은 쉬운 시험이었나 이걸 먼저 따져보는 거죠. 네네. 이 분리된 정규화 덕분에 각 보상 신호가 가진 고유한 가치와 맥락이 보존되는 거거든요. 아하. 그래서 아까 그 예시에서 0,2점 조합이 1점 조합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의미 있는 신호로 AI에게 전달되는 겁니다. 이론적으로는 좋아 보이는데 그게 실제로 그렇게 큰 차이를 만드나요? 그냥 다 더해서 한 번에 처리하는 게 계산도 빠르고 간단할 것 같은데 굳이 이렇게 나눠서 해야 할 만큼 가치가 있는 건지 궁금하네요. 아주 좋은 질문입니다. 논문이 바로 그 가치를 실험으로 증명해요. 오, 결과가 어땠나요? 예를 들어 수학 문제 풀이 테스트에서는 정확도를 높이면서 답변 길이는 줄여야 하는 약간 상충되는 목표가 있었어요.
그렇죠. 보통 정확하면 길어지니까요. 결과는요, GDPO로 훈련된 모델이 두 목표 모두에서 GIPO보다 훨씬 뛰어난 균형점을 찾아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도도 잡고 답변 길이도 줄이고 두 마리 토끼를 다 잡은 거네요. 그렇죠. 코딩 문제에서는 통과율, 길이, 버그 비율 이 세 가지 목표를 최적화해야 했는데 여기서도 GDPO가 더 나은 결과를 냈고요. 와, 심지어 정확도를 다른 것보다 5배 더 중요하게 생각해 라고 가중치를 주거나 좀 더 복잡한 조건을 걸었을 때도 GIPO가 그 의도를 훨씬 더 잘 알아듣고 반영했습니다. 와, 그냥 산수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AI의 이해도가 달라진 거네요. 네, 맞습니다. 결국 AI 훈련에 디테일의 악마가 있었던 셈이네요. 그저 더하고 평균 내는 단순한 순서 하나를 바꿨을 뿐인데 AI가 길을 잃지 않고 훨씬 똑똑해질 수 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정말 사소해 보이지만 결과는 엄청난 차이를 만드는 거죠. 오늘 분석을 요약하자면 AI에게 여러 피드백을 줄 때는 어떻게 합치느냐가 정말 중요하다 이거네요. 맞습니다. 오늘 분석을 통해 우리가 AI에게 주는 피드백을 어떻게 합치느냐가 AI 성능을 좌우할 수 있다는 걸 확인했습니다. 여기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이런 질문을 던져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어떤 질문이죠? 이 연구는 정확도나 길이처럼 수치화하기 쉬운 목표에 집중했잖아요. 네, 그랬죠. 만약 이 기술을 편향성 줄이기, 창의성 높이기, 혹은 공감 능력 표현하기처럼 훨씬 더 복잡하고 미묘한 인간적인 가치를 가르치는 데 적용한다면 어떨까요? 아, 어쩌면 GDPO 같은 이런 정교한 신호 처리 방식이 AI를 인간의 복잡한 가치관에 더 가깝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첫걸음이 될 수도 있지 않을까요?